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딴지총수 김어준입니다. 네, 오로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 민들레 방송. 네. 각각 헌정방송 나는 꼼수다 제10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이 수표 추적만 해도 LK뱅크로 들어갔음을 당시에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확인하기 싫었거나 혹은 확인했어도 가리고 싶었던 거죠. 사기 사건은 처음서부터 이명박 공동 책임하에, 적어도 공동 책임하에, 더 나아가서는 주도하에 이 횡령과 자금 유출이 다 이루어졌다.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론이고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서 이명박 후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김경준 혼자서 다 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틀림없습니다. BBK 아직 끝나지 않았다. BBK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남자 바로 서울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주가 조작 횡령 사건의 공범이거나 주범입니다. 그가 돌아온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갑자기 이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이 대통령은 정적을 정치적 타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로 망명하더니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오프닝 멘트가 밥줄을 끊을 줄이야. 주인공 김용민, 정치 서적을 냈다. 민주당은 물론 진보 정당도 집권할 수 있는 시대. 2017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각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세요. 조국 현상을 말하다. 김용민의 책에서 확인하시죠.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주 한국 1등은 이제 뭐 구문이 됐고 세계 3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예. 아, 그래요? 예. 세계 30위?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인이 열심히 듣고 있는 나는 꼼수다. 그래서 이제 영어판을 좀 내달라, 이런 요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0위 어디서 확인한 거예요? 어디서? 그게 나와요. 나온대요. 그래요? 예. 세계 30위? 네. 씨발 대단한데. 네. 근데 이게 세계 30위 이런 것도 진짜 김 교수 잘 찝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놈들이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네들이 클릭해 본 거 아니야? 계속 올라오니까 뭔지 모르고. 아니, 이게 많이 교민들이 듣는다고 이제 우리 그 팬카페를 봤더니 캐나다, 미국, 칠레 막 이런 교민들이 듣는다고 댓글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중국,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면 이 교민들이 이제 총선 투표권 갖고 있죠. 대선 투표권 갖고 있죠. 이 의미 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게 다 각하 덕분입니다. 예, 그 김용민 교수가 우리가 이제 잘한 게 뭐가 있어? 다 각하 덕분인데. 주진우 기자는 자기 잘했다고 대답 안 하잖아. 근데 이 방송,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다음 팬카페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꼼수 시작하기 전에 하루 평균 5명씩 들어오다 지금 하루에 평균 130명씩 신입 회원이 가입되고 있어요. 주진우 기자는 자기 덕분이라고 계속 나한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가입했던 사람 다시 탈퇴시키고 다시 가입시키고 그런 거 아니야? 김총수가 얘기할 때 물 빠져, 이제 물 빠져. 오늘 공지사항을 제가 하나, 저도 아이튠스로, 저는 아이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이튠스로 댓글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마이크를 좀 떼고 웃어라. 그러니까. 귀가 아프다. 귀가 뭐 하루에 한 번 해라. 뭐 일주일에 2번 해라. 그런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말고. 이런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공식 답변을 드립니다. 싫다! 당신들이 이어폰에서 귀를 떼! 아니, 그러지 말고. 네. 우리가 돈을 차라리 좀 내서라도 좀 서버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운받는 게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주 기자는 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얘기했는데 누구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맞아. 내가 할 일이 그거지. 정몽주 전 의원은 본인이 직접 소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용민 전 교수도 앞에 튀어나왔고요. 방금 목소리 튀어나온 분은 이제 주진우 부인 전문 기자. 네. 부인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난주 나비 부인. 네. 그 전주에도
부인 이야기가 또 나왔었죠.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일요일이었던가요? 에티오피아를 우리 각각께서 친히 방문하셨어요. 예. 그때 나는 십장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 선언. 이런 것도 하셨는데, 근데 그 사진 옆에 보면은, 여사께서 갑자기 페인트 칠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뺑기죠. 네, 뺑기. 전문용어로 뺑기. 그거를 도색하시는 걸 보고, 갑자기 3년 전, 여사와 관련된 도색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칠해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덮어주셨던, 그거를 취재했던 사람이 바로, 부인 전문 기자, 주 기자입니다. 그 그쵸? 부인이 아니라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부인을 해서 그 부인인데, 왜, 그 누나들 얘기를 가지고 부인이라고 하면. 그럼 좋아요. 누나 전문 기자. 그래가지고, 사촌언니 생각나시잖아요. 그 공천. 예. 사기 사건. 그 조사한 사람이 주 기자예요. 처음에 터트린 사람이. 그래서 그 얘기도 살짝. 사건이요? 좀 이따 들어보시면 합니다. 여사님의 사촌언니. 집권하자마자? 네. 예. 사기 사건으로 정리되고 끝났던. 예. 그리고 뒷얘기도 재밌어요. 제가 근데 그 기사 봤는데, 그때는 주진우 기자 모를 때인데,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이 기자 답답한 사람이다. 집권 초기에 친인척 비리를 터뜨려봐야 뭘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이런 건 딱 두고 있다가 집권 후반, 지금쯤 터뜨려야지 이게 이 폭발력이 있는데. 주 기자는 기억력이 좀 짧아요, 그런 거. 빨리빨리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처음 초반에 집권하셨을 때 노건평 형 기사를 써가지고요. 예. 좀 문제가 있어서 청문회 불려나가기도 했는데, 저랑 문재인 수석하고 이호철 비서관하고는 안 나가서 벌금 300만 원씩 냈어요. 국회 청문회 나왔었어요? 아니요, 안 나가서. 안 나갔어. 벌금 200만 원씩 됐어요. 안 나오면 200만 원이구나. 아유, 청문회 나와서 저를 만났으면 그날 죽음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난주 이어서 못다한 지난번에 제가 말을 했는데 정정 보도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큰 목사님 했는데 거기서 앞에 얼굴이 크다는 얘기를 좀 뺀 거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고요.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나온 등장인물들 대부분 다 소설이에요. 아니, 나도 누구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네, 근데. 교계에 아무튼 큰 목사님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자료를 조금 가져왔어요. 우리는 좀 공개 방송이나 보여주는 라디오 하면 괜찮을 텐데 이분이 그분이십니다. 이때는 머리도 좀 많으셨죠? 이분. 네. 옆에 계신 분이 나비부인인가? 나비부인. 어머, 나비부인. 나비 느낌 납니다. 나비 부인은 한국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단 소프라노 가수를 역임했던 제이모 씨. 근데 그래요? 최초라고는 하는데 네.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좀 많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46년도에 태어나가지고요. 서울대 음대를 나오시고 도미가 아니라 도불 해가지고 도불. 파리에서 계십니다. 파리에서 계시는데 그분 소설을 하나 쓰셨어요. 그렇죠. 네. 제목이 나는 파리의 나비부인이었다. 그렇죠. 네. 파리의 나비부인입니다. 제목은. 그냥 나비부인인가요? 도서출판 띠앗에서 마이크 나왔는데 대고 얘기하세요. 옆으로 빛나지 말고. 디테일 나온다 또. 도서출판 띠앗에서 나왔는데 띠앗. 8,000원인데 아무도 8,000원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중간에 내용 중간 조금만 읽어보자면 목사님과의 예기치 않은 사랑. 지난주에 저하고 친한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해문 스님이라고 불공보다는 그 사회 문제에 관심 많고 기사를 저보다 많이 쓰시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지나다니다가 스님이 아니고 기자잖아 그러면. 지난 연말에 여의도에서 만났는데 시민 기자상을 탔다고 하더라고. 주 기자는 무슨 기자상 탔어? 저는 못 탔죠.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하나 만들어줄까? 그러더니 이게 뭐야? 중이 기사 쓰고 기자는 놀고 있는 이게 사회가 바로 되겠어?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현충사에 이 충무공 그 영정 앞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게 천황을 상징하는 일본 금송을 심었다고 해서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던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둘이는 친합니다. 그분은
음주가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밥은 스님과 네.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가다가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그 학원 그 원장이 그 학생들을 나한테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잘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는 허허 저거는 중이나 목사나 하는 짓인데 속인이 그러고 있어 그러던데 자 이게 목사가 하는 짓입니다. 자 이거는 소설이고요. 제가 글 조금만 읽을게요. 헌옷도 다 버리고 새 옷 제가 좀 저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성대모사가 되잖아요. 딸이 부인 아니 성대모사 아니고 빙의. 그 지난번에 김태춘 성대모사 아주 똑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근데 여기서 들었을 땐 재밌었는데 네. 마지막에 그런가? 이거 이제 그게 방송에선 잘 안 들렸어. 안 들렸어요? 그거 다시 한번 해봐요. 그분이 저만 보면 항상 근데 주 기자는 기자가 맞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걸 그 사람 목소리로 해야지. 한참 한숨을 쉬고 뭐라고 하냐면 참 건방지네. 참 건방져. 우리만 너무 웃는 거야 지금. 이제 있죠 파리 부인 목소리로 갑니다. 웃기다. 헌옷도 다 버리고 새 옷으로 바꾸라고 했다. 그 목사님이. 건강검진도 받고 집도 깨끗이 새롭게 단장하라고 권했다. 침대도 모두 다 새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분의 말대로 우선 아파트를 다시 깨끗하게 단장하기로 했다. 지나갈게요. 내가 너를 떳떳하게 내놓고 사랑할 수 없는 입장에서 네가 불쌍한 마음에 많이 울었다. 눈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애로우신 분이야. 그렇죠. 여기는 조금 그러는데 제가 기사 썼다가 120억 소송 당한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신도 3만 명이 저희 시사전을 다닐 때 회사 앞에 와가지고 사탄 기자 물러나라. 주기자를 죽이자. 주기자를 죽이자. 네. 그래가지고 사탄 기자는 맞아 내가 봐도. 자 갑시다. 뭐. 악마 같은 기자야 아주. 자, 저 뒤에 가면 우리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온 반지를 끼워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기도는 잘하시는 분이네. 나를 영의 아내로 삼고 얼마나 고마우시겠어. 나를 영의 아내로 잡고 영이 뭐죠? 그 영의 그러니까요. 아내. 예, 그렇죠. 아니요. 이분의 영은 나의 영의 젊음의 영 아닐까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 왜 그 오정현 목사라고 사랑의 교회 강남에 네. 야, 이제 목사의 디테일. 아들. 지금 저 서초동 법원 건너편에 지금 집사 2,500억 김영민. 한 2,500억 들여서 지금 저 새 교회를 짓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된다. 왜 대형 교회 그 자꾸 이렇게 새 건물을 지어서 이거 저 무리를 빚느냐 막 그랬는데 이 오정현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적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다. 저는 구속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영의 부인, 예, 영적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 제가 봤을 때는 영적 영업 방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도 중간에 영적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용돈 비슷한가요? 그분은 나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주며 그 사람 목소리는 주기자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우린 잘 몰라. 외국에서 설교해서 받은 돈이니 내게 줘도 된다고 하셨다. 외국에서 설교해서 받은 돈이니 고생하지 말고 집안일 하는 사람도 쓰고 새 옷도 사 입고 역시 옷에 관심이 많으세요. 각하와 더불어. 자, 저 맨 밑에 이튿날 목사님은 나와 함께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골프 약속도 취소하고 우리 집에서 내가 해드리는 점심을 드시기로 했다. 이분은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소설에서 골프를 쳐도 공이 비켜나고 목회도 하기 싫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까지만 아주 읽죠. 순수하신 분이에요. 네. 사랑에 푹 빠졌네. 아니요, 사랑인가요? 예, 영의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마음씀이죠. 이렇게. 그런 나비 부인. 이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으나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죠. 시중에서는. 8,000원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출판되려고만 하면 인쇄본이 새로 나오기만 하면 시장에 사라집니다. 곧장 전량이 사라지고. 46년생이면 이제 우리 나이로 66세인데요. 네. 예, 몇 년도에 만난 건가요? 이게? 저 46년생이면 노무현 대통령
연배일걸요, 아마?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그러네. 정말 기분 나쁜 비교를 하네. 90년대, 93년, 90년대. 예, 제가 호텔, 20여 년 전이니까 40대. 22년 전이니까 40대 그렇죠. 때. 네, 호텔 인보이스를 44세 때 만난 보니까 겁니다. 호텔 인보이스 나왔어, 호텔 인보이스. 93년, 4년도에 집중적으로 어디 호텔 인보이스 어떻게 나비 부인이 구했어? 40대 중반, 네. 중후반 때 만나셨네. 예. 아니, 호텔 인보이스 도대체 어떻게 구했어? 우리는 그런 거 다 구합니다. 15장 정도 있습니다. 우리 주진우 기자가 심지어 그 얼굴이 큰 목사님 팬티까지 입수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 예, 120억 소송. 알겠습니다. 120억. 아니, 또 사탄 기자 물려와요. 제가 아, 그러면 유전자 감식을 하면 나오는 아니, 왜 그래? 그 빤스! 우리 변호사들이 나한테 그 방송 나갈 거냐고 계속 물어봐서 그런데 대답 못하고 왔어요. 방송 계속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다 이게 잡혀가는 우리가 다 죽어, 우리 그러다가. 다 죽어. 아니 죽어도 그 여기 3명 이외에 나는 이제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유력한 인사니까 난 못 치죠. 3명만 가 그냥. 그래 3명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가면 정봉주로 뜨는 거야 이제. 대권 주자 되는 거야 이제. 제가 보기엔 의원님만 갑니다. 아, 자, 그러면은 나비부인은 요만큼만 하죠. 아니 예. 주 기자님이 더 디테일 나가면 위험해. 조사하는 걸 봤더니 우리가 이제 2007년도에 예. 세개 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명박 당시 후보의 그 비리와 예. 비리가 절대 있으실 분이 아닌데 절대 그럴 뿐 아니죠. 지금 예. 5년이 지난 지금 오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4년이 지난 지금 반성합니다.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때 이제 3개 팀이 있었는데 도곡동 팀 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그다음 BBK 팀, 네. 그다음 잡범팀만 지금 재선돼갖고 강기정 의원입니다. 잡범팀. 강기정. 잡범팀은 이런 거예요. 담당이 무슨 뭐였어요? 그 영포 빌딩, 아, 영일 빌딩. 아, 디테일들. 여기서 그러니까 디테일. 그다음에 그때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 영부인이 되신 누구죠? 김윤옥 여사님. 김윤옥. 난 영부인 하면 권양숙 여사밖에 기억이 안 나고. 김윤옥 여사님. 네. 김윤옥 여사가 당시 이제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2가지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그 유명한 스토리. 예, 하나는 딸이 음대를 다니는데 바이올린 새 걸 사갖고 들어오면서 이것을 준 거라고 가격을 낮춰갖고 해갖고 공항에서 걸렸다라고 하는 제보. 세관에 있는 분의 제보. 예, 제보. 세관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공항에서 그렇죠. 근무했다. 그다음 2번째는 김인호 여사가 다이아를 갖고 들어오다가 걸렸다라고 네. 하는 제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절대 그러실 분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 오해죠. 오해죠. 인공다이아, 그러면 인공다이아. 결국 입증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져왔냐? 그러니까 손가락에 끼고 들어오면 걸릴 것 같아서 새끼 발가락에 끼고 들어왔다. 그러다 걸렸다. 제가 그 사람 아주 혼을 내줬어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그게 무슨 막말이냐고. 이 나쁜 새끼. 나쁜 놈. 예. 아니, 그리고 전화번호가 찍히지도 않아요. 의원님 예. 발찌를 몰라봐서 그래. 아, 그렇구나. 하이 패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 근데 아니야. 오른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남한테 티 안 내게 발가락에 끼고 다니는 거야. 비비링일지에서 예. 말이죠. 발찌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한번 나갔다 오면 이제 저는 보좌관들 4명과 당직자 1명을 데리고 네. 저희는 팀으로 움직였어요.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들 자기가 잘 나갔고 팁을 못 짜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아량이 있고 이해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데서 온 사람들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팀을 짰는데 그때 그래서 당에서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우리가 집권하면 국정원장 영순이다. 내 요즘 생각이 내 국정원장 가면 주진우 내가 꼭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잘려도 괜찮으니까 방송 계속 나와. 의원님, 일단 국회의원 당선이나 주세요. 떨어지냐. 국정원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될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나비부인 좋았습니다. 도입부. 근데 무슨 일 얘기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랑해요. 길게 얘기하는 건 다. 아니, 계속 방송 안 나오면 본인이 끌려간다고. 국정원장 되면 자기를 데려가겠다는 거죠. 참. 아니, 시사인에서 월급도 잘 못 받을 텐데 뭐. 아니, 뭐 월급도 잘 받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나비부인 얘기는 잔고는 여긴 걸로 알아요. 내가 맨날. 아니 그래도 우리 돈 안 돼. 우리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돈이 없어.
그러니까 소송해도 돈이 없어요. 차라리 형사로 걸어요. 아니 외부 이 행색을 봐 어떻게 120억이 나온 사람의 120억. 아니 저의 몸값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제가 90년 후반부터 한 2000년부터는 기자 중에 BBK 가시죠. 이제. 기자 중엔 최고 몸값이라니까요. 소송가액. 그리고 그때부터는 근데 그때 그 나비 부인의 나자도 안 꺼냈었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네, 지나가시죠. 그 얘기를 좀 살짝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생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검찰로부터 네. 그 BBK 허위사실 허위보도했다고 해서 그 6억 소송 받았죠. 명예훼손해갖고 6억 소송. 네. 시사인하고 주진우죠. 그 주진우 기자 개인한테는 얼마를 걸었어요? 아니 각각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갖고 6억. 네. 그러니까 시사인이 더 크니까 시사인이 한 4억쯤. 주진우 기자가 한 2억쯤 이렇게 어차피 되잖아요. 우리 회사도 돈이 없어요. 네. 아니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저는 민사로 3억 9천 받았어요. 네. 아니 주진우 기자 한 2억 받은 거 아니야? 저 19억 소송, 10억 소송 계속 얘기하면 네. 지금 몸값으로 저한테는 안 되시는 그만하고 자기 소송 더 많이 걸렸다고. 그래서 2심에서 어쨌든 우리가 다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민사는. 아직 저는 많이 남아 있어요. 참 오세훈 얘기. 망국적 유령인 복지 포퓰리즘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세훈. 한 30초 해야 돼, 30초. 네.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7회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주민투표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려고 하는 거다. 네. 져서 이제 대선 나가고 싶은데 그냥 관두면 욕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장렬하게 포퓰리즘에 저항하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으로 사라진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각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대선으로 부활하시려고 그런 작전인데. 근데 김총수 얘기할 때마다 물 빠지네 오늘은. 근데 도대체 언제 할래나. 네. 이 순교 자해 순교 프로젝트잖아요 이게. 일단 자해 먼저 한 다음에 아마 이제 이번에 80만 표 모아준 보수단체가 뭐 성명 같은 거 내겠죠. 보수의 가치를 지킨 오세훈은 출마하라 뭐 이런 거 하겠죠. 근데 언제 할래나 했는데 이게 조용하면 안 되거든요. 막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순교하는 모습 과정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기사를 보고 드디어 시작했구나 프로젝트를. 그 기사가 뭐냐면 투표율이 미달되거나 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오세훈이 정치 현장에서 사라진들 어떠리. 이 얘기가 바로 이제 내 충정의 결과이므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 구체적 책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이게 정치 현장에서 사라진들 어떠리. 이게 이제 요건으로 관두겠다는 얘기죠. 예. 네, 대선 출마 프로젝트가 이제 자해 순교, 무상급식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힌 다음에, 대선 출마 프로젝트 가동했습니다. 네, 가동해서, 제가 보기엔 이 수법이 완전 각하 미님이야. 그 꼼수의 수준.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10월쯤 주민투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10월쯤 들어가고, 며칠 전에 이제 한나라당 서울시당에서 입장을 바꿨어요. 이제까지는, 무관심, 이런 입장으로 하다가, 진영인가요? 그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주민투표를 잘하면 총선과 대선에 도움이 된다. 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자기의 의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총선과 대선은 내 주도하에 치러야지 한나라당이 이길 것이다. 그 총선과 대선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니 한나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뭐 포퓰리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총선, 대선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머릿속에 계산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산이 가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정치인 입장에서 계속 화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거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사의 풍모로 순교하겠다. 그리고 나서 대선에 나오겠다 이거죠. 지난 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보 진영에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에서 그나마 이걸 가지고 대놓고 싸우는 놈은 혼자 자기밖에 오세훈밖에 없다. 이걸 갖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진우 기자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정치인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본인 부고만 빼놓고 네. 뭐든지 기사가 나오면 좋다. 근데 요거는 예. 있잖아요. 이 예. 프로젝트 가동된 게 확실한 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예. 지금 거의 온갖 매체에 다 나오고 똑같은 얘기하면서 나 이거 그 결혼이 싸우겠고 그리고 책임지겠다. 이 얘기가 한번 쳐보시면 국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에 다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어요, 지금. 시사에는 안 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그다음 지금 오세훈 시장 시절 이 홍보성 예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지금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지적을 했지만 김문수 경기도도 예산이 비슷비슷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는 정무직 보좌역을 한 120명 정도 두고 있는데 네. 오세훈은 300명 가까이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팀들이 총체적으로 대선에 올인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라는 게 정치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그 서울시 의원인 것 같아요. 강희용 의원이 예.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니 근데 예. 그 민주당에서는 자꾸 코치 좀 해주세요. 뭐 책임지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해라. 응? 그 아니, 꼼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꼼수가 이제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 넘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읽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못하게 예, 아예 하면서. 주민투표 진행 자체를 못하게. 근데 그 하자가 예. 좀 심각해요. 심각해요. 제가 그 하자 현장 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찾아내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동일 필적으로 한 200명 이상 일을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그 다음에 무상급식 반대. 아니, 그러니까 일테면, 무상급식 실시를 전면적으로 찬성하는데 무슨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 거기다 서명을 했어요. 정반대에 있는 정반대에 있는 자, 입장들이. 그건 아니고, 예. 그것도 있지만은, 서울시의 그 주민투표 공표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서명 용지의 내용하고. 그럼 그 서명은 완전 무효가 되는 완전 거지. 무효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게다가 또 하자가 있구나. 서명 용지 양식이 법적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다면은 아예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세훈이 제 아무리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싶어도 그렇죠. 거리가 없어, 거리가. 그러니까 행정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고 싶은데 십자가 사라져버렸어. 십자가 이사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민투표 청구 내용하고 서명운동 오케이, 내용이 오케이, 서로 오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예. 자, 그럼 6m. 너무 BBK 먼저 하고 가죠. BBK. 그럴까요? 또 예. 6m 언제 할래나? 6m 먼저 해요. 예고한 거니까. 근데 자기 전공 분야 아는 얘기가 나오면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쳐. 짧게. 이게 이 4대강에 대해서는 사람들 오해가 많아요. 예, 무슨 6m, 오해가 6m의 많냐면 비밀. 일단 환경 파괴, 대우나 그다음에 뭐 리버 크루즈 배 띄운다 예.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 페인트 모션인데 여기 속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동지상고. 예. 짧게 얘기하면 동지상고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낙동강 9개 공구 중에 8개를 예. 우리 각하께서 조립하신 동지상고 출신들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각하의 이게 애교심. 네. 그런데 이렇게 먹습니다. 그 먹는 디테일은 잘 모르시잖아요. 디테일 얘기해 주십시오. 그 8개 공구가 8개인지 정확히 확인 안 되지만 김총수가 일단 8개라고 하니까 9개에서 8개로 알고 있어요. 9개 중에서 8개요? 네. 저는 이제 6개라고 하는데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 하면 동지상고 출신이 CEO로 있거나 그렇죠. 혹은 거기에 핵심적 재정 담당 이사로 있거나 네. 이런 건설 회사들이 먹는데 네. 그 회사들이 대부분이 이 공구의 공사를 책임질 정도의 대형 규모의 건설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긴 턴키 방식입니다. 네. 계약을 하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끝내요. 그 완샷으로 밀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 각하의 통큰 정치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말하면 호연지게. 호연지게 애교까지. 애교심까지.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동지상고 출신이 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연매출 한 100억이나 150억밖에 안 되는 조그만 회사면 네. 연매출 몇 조 단위가 되는 현대, 연매출 몇 조가 되는 네. 대우건설과 콘소시엄으로 묶여갖고 들어가는데 거기들은 사실은 간판만 빌려주고 실질적 수준은 동지상고 출신들이 하게끔 이렇게 하니까 모든 방식에 대해서 각하가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꼼수는 다 해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법까지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선언하셨잖아. 십장이다 나는.
그래서 동지상고 출신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먹어 들어갑니다. 굉장히 뭐랄까 일일이 챙겨주신 섬세함. 네. 동지상고 출신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이렇게 자애로운 분이죠. 자애로운 분.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여기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제 대운하를 할 거다. 이게 이제 16개 구간이에요. 이걸 다 지금은 그거를 댐이 막고 있죠. 그걸 나중에는 뭐 관문을 설치해서 다 연결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차피 각하는 그걸 연결하는데 지금은 관심 없어요. 왜냐면 각하 임기 중에는 연결을 못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표가 되건 전 대표가 되건 아니면은 뭐 문재인 되건 누가 되든 그거 안 할 거거든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대운하기 때문에 6m다 하는데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포인트가 아니야. 그리고 리버 크루즈 띄우는데 6m 팔 필요 없어요. 그 배는 2, 3m만 갑니다. 그 용역 보고서를 보면 문광부에서 왜 용역 보고서 내가지고 리버 크루즈 얘기 나온 거잖아요. 2, 3m 깊이면 가요. 그러니까 그 이 사안을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각하를 못 옥하는 거예요. 각하는 사안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셔. 심플하게 안 해. 여기서 6m와 관련된 그러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6m를 파면 무슨 돈이 나오냐? 6m를 판다고 해놓고 5m만 팠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5m만 팠어요? 5m만 팠는데 6m를 팠는지 5m를 팠는지 아무도 모르죠. 강바닥 실사를 어떻게 해? 그 강바닥을 1m 정도 더 팔면 한 2조 정도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m 덜 파면 2조가 덜 든대. 게다가 이게 항상 모래라는 강분을 흘러 토사가 흘러나와요. 그렇죠. 게다가 땅을 막 파놨기 때문에 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밑에 시멘트를 다 박지 않는 한. 게다가 이게 낙차가 생겨요. 지류는 1m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본류 6m가 됐잖아요. 갑자기 강물이 폭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살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거기에 전문용어로 역행 침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토사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존나게 토사가 흘러가서 진짜 6m를 파도 그게 뭐 5m가 되고 3m가 된다 이거죠. 이거는 검증이 불가능해요. 전 방바닥을 전부 다 수중 탐사를 해가지고 뒤지지 않는. 근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못한다 이거지 절대로. 그럼 말한 대로 1m 덜 파는데 2조 라고 치자고요. 전 구간을 따져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이거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김진애 의원이라고. 예. 김진애 의원이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준설량 있잖아요. 준설량. 땅 파낸 모래. 원래는 이제 모래 팔아가지고 그 모래로 자금을 마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준설을 많이 하면 좋은 거야. 근데 준설량을 기록하게 됐어요. 준설량을 보면 얼마를 파는지 알잖아요. 준설량을 안 보여줘. 사람들이. 안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땅을 얼마나 팠는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땅이 아플까봐. 그래가지고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준설량만 채우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6m를 좁게 팔 게 아니라 2, 3m를 넓게 파도 되잖아요. 그렇죠? 깊이 파면 팔수록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좁게 깊게 파라고 해요. 좁게 깊게. 그러니까 6m라는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꼼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6m 봤는데 100원이 드는데 단순 계산해서 5m만 팠어요. 그러면 한 83% 정도 비용이 안 듭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17%는 예산은 받아놓고 그렇죠. 예산 받아놓고 어디도 잡히지 않는 돈이. 예산은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17%가 어디로? 근데 깊이 팔수록 더 들기 때문에 17%보다 더 남겠죠. 그렇죠. 이 돈은 사라진다. 완전히 어디론가 사라진다. 돈을 사랑하시는 분에게 돌아가겠죠. 이것이 절대 각하에 갈 리는 없죠.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뭐 상상조차 할 수. 불충한 상상하지 절대 말자라고요. 그럴 분이 아니니까. 혹시 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정도. 어쨌든. 혹시 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렇죠. 각하를.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훈화 반대. 이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운하를 반대한다. 이건 각하는 대운하에 이미 관심 끈 지 오래예요.
거기서 그냥 16개 구간으로 땅 파면 돈 다 끝났거든요. 돈 그렇죠. 이제. 4대강 사업은 지금 장마여서 그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임태희 실장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4대강 때문에 홍수 방지 효과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4대강 일단 삽을 떠서 공사를 해서 이미 그 가질 사람들은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가제트 만능 팔도 아니고 4대강을 안 파서 홍수가 나면 4대강을 안 파서 그랬다. 근데 이제 지금 홍수가 나면 4대강 때문에 공사 때문에 좀 홍수가 덜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호국의 달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6m 저는 6m의 비밀 계속 그래서 저는 뭐 누구의 대장의 길이가 6m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런 아니 이 얘기를 제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 공사판에서 수십 년간 내공을 단련하며 이런 공사를 직접 해본 사람이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 한마디로. 야, 6m를 파는 게 중요하지, 뭐, 대운하고 아이는 무슨 상관이야? 6m 다 팠으면 돈 다 떨어져서 이제, 또 먹을 놈 먹고 다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6m를 잴 수는 없는. 그렇죠. 당연히 토사 흘러서. 근데 이제 그런 지금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게 국민들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제가 이제 국민들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전국을 돌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전국구라서.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왜 4대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 건설업자 배불리고 특정 몇몇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국가는 절대로 부도덕한 짓을 안 할 집단으로 인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를 정권이 수익 모델로 삼는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가 비즈니스 모델인데 우리 정권은 지금 각각에서 CEO 출신이니까. 예. 어쨌든 6m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6m를 이미 팠기 때문에 대운하를 하던 연결을 하던 그렇죠. 그런 거는 거기서 이제 돈을 빼서 다 먹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절대 각하에게 돌아가진 않았다.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다. 그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근데 6m를 열심히 파다 보니까 구미에서 지난번에 단수가 된 적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2번 됐어요. 2번. 네. 8m 밑에 이 상하수도관이 묻혀 있었는데 6m를 파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속이 침식을 해서 그 상수도관을 드러낸 거죠. 드러내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어요. 상수도관을 드러냈고 그 물에 실려져 내려온 바위 이런 게 상수도관을 때린 거죠. 왜 하필 구미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구미 아니 저 표정 봐줘. 왜 하필 구미였을까요? 사악한 표정. 아니 제 얼굴 보고 사악하다 인상 안 좋다 그러는데 저 악마 같은 사탄 같은 표정 봐. 아니 제가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어디서나 듣는데 여기서는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씨가 뭐랬다 그랬죠? 참 건방지네. 참 동의하네. 댐에 물이 차면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방류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물이 올라오니까 한번 옮겼다가 또 한번 옮겼다가 그래 3번째 옮겼는 거예요. 안동댐에서 20km 상류의 한 마을입니다. 차오르는 물을 피해서 급하게 사료용 호미를 상류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만수위까지는 불과 5m만 남은 상태로 예년 수위를 2배나 초과했고 사상 최고치를 매겼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댐 방류 시기를 늦춰가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를 유지하는 건 댐 하류의 4대강 공사 현장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10년 동안 참외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물이 많이 찬 적은 없었습니다. 네, 올해는 달고 맛있기로 소문난 경북 성주 참외 맛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참외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 매일신문이 보도한 내용. 4대강 사업의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쌓아둔 준설토가 포구에 유실되고 또 배수로를 막으면서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참외 농사를 망쳤다고. 황토물에 파묻혀 상추잎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박밭도 장맛비의 침수 피해를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출하할 예정이던 메론도 이게 하나도 못 써요. 다 버려야 돼요.
충남 논산에서는 침수된 농경지가 나흘째 물바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집중호우로 불어난 빗물이 근처 금강 4대강 공사 구역의 수문과 임시 물막이부에 막혀 제때 빠지지 못해 화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수문도 만들어놨어요, 지금 거기 4대강에서. 근데 수문도 다 닫아놓은 상태예요. 닫아놓으니까 물도 안 빠지죠. 농민들은 올 농사를 송두리째 날리게 됐습니다. 홍수와 갈수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BBK. 예. BBK도 중요하니까. 예, BBK는 네. 하도 이제 7월 8일까지 당시 이런 거죠. BBK가 요거는 못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정리하시죠. 저희가 1회차, 3회차에 BBK에 대한 총정리를 해놨어요. 그것만 들으시면, 제 생각에는 초등교육만 완수하면, 예. 수료하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 그거를 여기서 끊고 다시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되고. 자. 그런데 7월 8일 날 그 결과가 나오기로 했었죠. 미국 쪽에서. 예. 도대체 왜 140억을 재판에서 이긴 예. 김경준 쪽에서 다스에게 각하 쪽 친인척이 운영하는 다스 쪽에다가 그 돈을 140을 줬냐? 예. 재판은 이겼는데 그래서 미국 판사가 조사해봐라. 그 결과가 7월 8일 나올 것이다. 이것이 저희의 이제 이 직전까지 스토리입니다. 근데 7, 그렇죠. 8일 지났어요. 다스는 잘 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와 처의 부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한간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처남의 부인 소유로 되어 있고. 그렇죠. 처남의 부인 소유.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나? 그러면 이 정권을 씨발, 3년 반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래서 다스가 김경준과 에리카 김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 190억 투자를 했다가 50억은 돌려받고 그렇죠. 나머지 140억을 반환해줘라. 잔돈이 남은 거죠. 예, 네. 반환해줘라 했는데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다스가 집니다. 미국에서 집니다. 근데 김경준 누나 에리카 김은 이 진 회사에게 줄 필요가 전혀 없는 회사에게 재판에서 이겼는데 예, 140억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김어준 총수의 반띵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 들어보시고 뒤에 반띵. 반띵인가?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네. 그리고 이제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2008년도 3년 전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는 네. 비밀 계좌라고 추정하는 그 돈을 동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동결 명령 내린 그 돈에서 그 돈을 쏴줍니다. 다스에게. 불구하고. 예. 네, 그 비밀 계좌는 에리카 김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리카 김경준 예. 이쪽 가족과 그 각하의 가족이 붙었어요. 그렇죠. 붙었는데 각하의 가족 쪽이 재판에 졌어요. 맞습니다. 졌고 그런데 에리카 가족 쪽이 스위스에 있던 비밀 금고에서 예. 분명히 자기들이 이겼는데 돈을 쏴준 거예요. 140억을. 예. 왜 쏴줬을까? 그 이야기는 1, 3편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도대체 동결 명령까지 내린 돈이 어떻게 다스에게 넘어갈 수 있냐. 그렇죠. 너네 도대체 수사해라. 무슨 짓을 한 거냐 해서 미 검찰에게 수사 지시를 합니다. 그게 5월 초예요. 수사 지시를 하면서 7월 8일까지 수사 보고서를 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7월 8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7월 8일까지 미 검찰은 아직도 수사 보고서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은 일테면 한미 외무부 장관 회담 이후로 수사 결과 보고를 하겠다, 수사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미 현지에서 그 취재해본 결과 이것은 설에 불과하고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월 17일과 6월 20일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양측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이것은 법적 모독이다. 그랬죠. 법적 모독이다. 자기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줬으니까. 예, 그 법적 모독이다 하면서 또 이제 한 축이 어디가 있냐면 옵셔널 캐피탈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뺐군요. 예.
짧게 정리하면, 각하 가족과 에리카 김 가족이 싸우는데, 사실은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 개미 투자자들이에요, 개미 투자자들. 그렇죠. 예.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떼먹고 미국으로 날른 거거든요. 그 돈이 이제 스위스 은행에 있는 건데, 개미 투자자들은 재판에서 이겼어요. 이겼죠. 개미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140을 돌려받을 권한이 지금 생겼는데, 예. 그 돈 못 받았죠. 그 돈을, 그 권한이 생겼는데 직전에 각하에게 쏴준 거죠. 각하에 쏴준 거죠. 각하 그리고 가족에게. 그 옵셔널 캐피탈 개미 투자자들은 네. 횡령으로 걸은 겁니다. 투자금 반환이 아니라 횡령한 돈 내놔라. 김정준이 대표일 때 그 돈을 먹고 튀었다는 먹고 거죠. 튀었다. 그래서 횡령한 돈 내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에서 옵셔널 캐피탈 개미 투자자들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청구한 돈은 371억. 네. 371억을 청구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딜 콜린스 판사가 조금 여기서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이는데 옵셔널 캐피탈한테 네. 모션을 취하라. 그러니까 명령 신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모션을 취하게 되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모션입니까? 액션입니까? 모션을 취하라 그래요. 용어가 예, 모션입니다. 모션. 모션의 의미는 뭐예요? 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르군요. 판사가 무슨 명령을 내려줘라. 의원님이 역대 10회 방송 중에 가장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장 깊이를 보여줬어요. 참, 나 집에 가요. 모션. 네, 그래서 법률 그때 용어군요. 이제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스 측 변호사가 법정 모독을 했다. 그다음 김경준 측 변호사가 법정 모독을 했다. 그다음 세 번째가 140억 그 반환해라. 다시 돌려내라. 그다음 네 번째가 스위스 계좌 그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라. 네. 이 네 개였었는데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막 그 방방 뛰면서 화를 내놓고 자기가 이 네 가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주겠다고 해놓고 6월 17일, 6월 20일 날 석연치 않은 판결을 해요. 2008년도에 자기가 내린 스위스 계좌 동결 명령이 불충분했다. 불충분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돌리네. 예, 거꾸로.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 모독으로 볼 수 없다. 자기가 이렇게 화내놓고 처음에. 예, 화내놓고 그래서 네 가지를 그 모션을 취하라고 해놓고 다스 측 변호사, 그 다음에 김경준 측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것 같이도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 두 사람 법정 모독으로 인정하지 않고 충분히 여기서 법정은 자기인데. 자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못 오겠다고 방방 뛰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네. 예, 자기가 불충분하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인출된 것에 대해서는 법정 모독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그 배심.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거나 예. 뭔가 이제 기술이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스 140억 반환까지도 기각한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자기가 그 불충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법정 모독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네 번째 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은 뭐냐면 스위스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라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도 높게 얘기를 합니다. 스위스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라.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현지 그 기자들은 양측으로 확 나뉘는데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무슨 그 저기 기술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제 말이 예, 라고 보는 측이 하나 있고 어차피 미국에서 불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위스 계좌를 동결을 시켜놓으면서 무슨 질권 설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아주 디테일한 이런 그 절대 못 빼게 하지 않고 절대 못 보게 하는 법적 조처를 취하지 않고 명령만 내려놓은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좀 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 네 번째 스위스 계좌 입출금 내역의 공개. 네. 이렇게 되면 스위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입출금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예전부터 예상했던 네. 잘 하면은 이 밝혀질 수 있는 게 실제 소유주가 밝혀질 수 있다. 실제 소유주는 이제 김경준 에리카인데 그 계좌에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을 얼마로 미국에서 추정하고 있었냐면 2,6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140억 쏴준 건 1,300만 달러예요. 네.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을 정확하게 둘이 반띵한 거 아니냐. 진짜 외쳤던 반띵이 진짜 반띵이야. 이거 반띵 아니야, 반띵을 했는데. 그랬죠. 진짜 정확하게 반이네요? 예, 그러니까 2,600만 달러로 다 추정하고 있고, 에리카 김 집이 이제 500만 달러. 그래서 스위스 계좌를 공개를 하면, 둘 간에 도대체 무슨 협상이 있었는지,
2,600만 달러 중에서 1,300만 달러만 싸주고 1,300만 달러는 에리카 김이 그대로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공개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자, 그런데 이게 네. 100% 공개됐을 때 얘기고 문제는 뭐냐면 오딜 콜린스 판사에게 국가적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그렇게 불충분했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기자들이 추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스위스 계좌를 인출할 때는 김경준은 또 국내 교도소에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향이 없이 돈이 인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무리 불충분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 주체는 김경준이거든요. 네. 감옥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에리카 김이 혼자 움직여갖고 김경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비밀 계좌라고 할지라도 인출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이게. 무언가 높은 차원에서의 서포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제 오드리 콜린스 판사 거기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 그럼 니네 반띵한 거 맞냐? 이거라도 좀 들여다보자. 그래서 근데 계좌를 만약 공개를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둘 간의 합의가 뭔지를 밝히는 게 중요했었잖아요. 그 계좌를 공개하게 되면 둘 간에 어떠한 거래가 오갔는지 그걸 봐갖고 둘이 합의가 뭔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양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도 스위스 계좌를 공개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대한 수준으로 처음에 콜린 판사가 펄펄 뛸 때, 예, 하우 데어 이렇게 나올 때, 그렇죠. 감히 하우 데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쩍쩍 가가지고 그렇죠, 예. 이 사건을 밑바닥까지 파헤칠 줄 알았더니 지금 결과도 예정된 시간에 안 나오고 저기 그리고 기술이 들어갔는지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두 가지 뭐 느낌이 오는데. 예. 우리 주진우 기자 또 BBK의 달인이니까. 이쪽 그 민간 영역의 달인이에요. 민간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죠. 뭐 큰 집하고 작은 집 싸움이라는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기본적으로 그냥 느낌이죠. 예, 예.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죠. 예. 각하가 돈을 초월하는 분이신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도 초월하고 이게 국내 검판사들을 고개 숙이게 하는 건 알았는데 또 미국까지 이 그 초월적인 능력이 뻗치고 있는지는 또 몰랐습니다. 감화되셨나? 진짜 이 능력은 놀랍습니다. 진짜 신기하고 놀랍네요. 근데 BBK가 지금 근데 재밌는 대통령이 게 2,600만 달러를 1,300만 달러씩 반띵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 공소시효가 이게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퉈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법 만들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뒷정리를 이게 깔끔하게 하신 분이 한상대 선생이라고 지금 이번에 총장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가 있죠. 네, 총장으로 올라가 있는데 자연히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슬그머니.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했다시피 감옥에 있는 김경준이 어떻게 법적인 일을 잘 봐주느냐. 서류를 몇 개를 띄워줬으니까 지금 스위스에서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잘 안 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주체인 이 비밀 계좌의 주체인 김경준이 핵심이에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경준이 감옥에서 그런 법률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여기까지 소설이죠. 어쨌든 복잡한 기술이 재밌는 게 사방팔방에 들어갔어요. 재밌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이거 또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주진우 기자 정도는 안 되더라도 미국에서 또 BBK 꽂힌 기자들이 서너 명이 돼요. 주진우는 아니고 주진 정도 되는 기자들. 우리 전화 연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분들하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쭉 전화를 했더니 2,600만 달러, 그러니까 2,600만 달러는 300억이에요. 그때 우리가 횡령 금액이 300억 정도고. 그렇죠. 그래서 투자금, 그러니까 그 회사 투자금, 횡령금 반환 소송도 371억 아니에요? 그래서 371억을 딱 따지면 300억은 스위스 계좌 있고 70억은 500만 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또 에리카 김이 갖고 있는 집의 그 가격대예요. 그래서 370억 정도가 횡령됐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럼 스위스 계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위스 계좌에 300억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2,600만 달러라는 거야. 그럼 지금 140억 간 거는 1,300만 달러고 남아있는 1,300만 달러는 에리카 김 소유니까 둘이 정확하게 반띵을 한 거죠. 우리 방송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반띵이란 용어는 대단히 익숙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꼼수 들었죠. 거기서도 또 조사하고 계시구나. 이 방송 그런데 들으면서. 이제 아침에 그쪽에 아침 이제 우리 새벽에 전화했으니까 한참 통화하다 근데
아 근데 누구시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순간에 혹시 민주당의 정봉주 의원인가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갖고 좀만 기다리시면 자기 잘하고 조용히 해주시면 이제 여기서 끊어야 돼. 아니 아까 한상대서부터 권재진으로 넘어가야죠. 이제. 네네네. 예, 그거 우리 주 기자가 넘어가야지. 어제 그 파마 김준규 선생께서 드디어 빠이빠이 하고 나가셨어요. 네. 김종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총장직에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여기 앉아있는 후배들에게 민망스럽습니다. 특히 중대국사로 해외 출장 중인 상태에서 부득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웃으며 있었지만 속으로는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부위의 통증이 김준규 총장님을 힘들게 했나요? 음악으로 여쭤볼게요.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흉부외과 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숨이 다 멎은 것 같아. 호흡기내과 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총상에 따른 외상외과 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안 좋으신 겁니까? 혹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속으로는 간이 녹아내리는 그런 힘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간 때문이야. 그리고는 파마 김준규 그 뒤에 이제 그 권재진 법무장관, 예. 그 다음에 한상대 검찰총장, 노안균 민정수석 이렇게 라인업이 거의 됐습니다. 예. 권재진, 한상대, 노안균입니다. 저기 근데 권재진 지금 민정수석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데 권재진 수석은 김윤 여사님, 우리 여사님 초등학교 마을 후배라죠, 마을 후배고 후배. 같은 골목에서 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님네 아버지하고 권재진 그 수석의 아버지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할 정도로 아주 친하고 누나하고 따라다니는 그렇게 그러던 사이입니다. 아주 총애하는 사이였고요. 대구입니다. 이쪽에 뭐 특징은 대구면 대구,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그다음에 한상대 이 양반이 에리카 김 누나 거를 다 정리하신 분입니다. 에리카 김 누나하고 한상류를 다 불러서 한 번에 이게 신공을 보여가지고 나도 정말 잘한다. 나도 설거지라면 일가견이 있다. 지금 고검장이죠? 지금은 서울지검장이죠. 서울지검장이죠. 그렇죠. 서울지검장에 예. 왔어요. 그 전에 서울지검장으로 나만큼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던 분이 노환균. 이 양반은 상주인가요? TK에 고려대를 나와서 TKK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서울지검장으로 오래 하셨죠. 그리고 너무 잘하셨어요. 특히 이상득 그 형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라인업을 짜졌습니다. 차동민 지금 서울고검장이 지금 그 자리를 하나 차고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이건 있는데 아무튼 누가 와도 정치력은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그 능력은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수사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검사가 양심이 뭐가 필요해요? 정치력, 각하를 위한 그 마음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충정.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검찰을 얘기할 때 가급적 저는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 때문에 저는 입을 닫고 있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무서워요. 누가 와도 3명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김준규 총장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권재진 민정수석하고 이기남 법무부 장관이 샌드위치로 이렇게 컨트롤에 갔는데 이번에는 막판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그 한상대 그 고려대 나온 한상대를 박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끝까지 밀려나지 않을 거예요. 권재진 한상대 카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권 말기에 자기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군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갈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밀려나고 권재진 카드를 버리면 다음번에 대법원장 그리고 경찰청장 계속해서 인사가 청문회가 지금 그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밀려나면 대통령도 바로 레임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한나라당 의원들 데려다가 화기애애한 그런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마 큰 라인업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그냥 대통령이 그냥 가리라고 보고요. 다음 인사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게 다음에 고검장 인사가 있는데 고검장이 9명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권 말기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총장이 바뀌면 9명 중에서 1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세워야 되는데 그 9명을 어떻게 놓느냐, 그 고검장을 놓느냐에 따라서 차기 총장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나 뭐 자기한테 조금 그 칼을 들이대거나 아니면 좀 그런 사람은 그 9명에서 그 밀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검사장급이 56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뽑아놓고 있어요. 우리 돈 아깝습니다. 근데 그 9명에 누가 들어가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김홍일 중수부장인데 얼마 전에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근데 수립이 안 됐으니까 아직 중수부장이죠. 홍만표 선생도 아직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어느 자리를 차고 가느냐 이걸 보시면 그 다음 행보가 보여지리라고 봅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고검장이나 총장 중에 군대를 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그 다음 강점이고요. 대구면 대구, 아니면 안 대구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죠. 아, 그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상대 고검장 지금 서울지검장이죠.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라인업에 올라오는 분들도 면면이 보면은 참여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참여정부 때 잘 나간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럼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참여정부 때 잘 나갔으면 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좀 찬밥 신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검찰은 정권과 무관하게 검찰은 무조건 자기들 편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검찰은 자기 편이죠. 검찰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쪽 저쪽 정권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기 말에 들어가서는 결국 검찰은 자기 조직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간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권재진 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박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에서 한 80~90%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가면 정말 선거 못 치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국민들 반대 여론인데 왜 청와대는 저렇게 무리할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임기 말에 검찰을 내 그 휘하 속에 놓지 않으면 그렇죠. 혹시 있을지 모를 친인척 비리나 혹은 측근 비리 이런 것이 문제가 터졌을 때 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고요. 정말 이제 언론에서 쓰진 못하지만 뒤에 숨어 있는 뜻은 뭐냐면 이분들 이번에 임명해놓고 나면 8개월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청와대와 소통이 잘 되는 청와대의 말을 잘 듣는 휘하에 있는 이런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놓으면 총선 때 무척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죠. 일테면 야당 후보들에게는 고검장 등도 라인업을 딱 끝낸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유력한 야당 후보들을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시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 후보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위축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서 검찰의 역할이 선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거는 또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군요. 다른 의원들은 또 몰라요, 이런 거. 그래서 이 검찰과 법무부 장관을 잡는 거는 꼭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친위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박근혜 쪽이나 이쪽이 밉더라고 할지라도 한나라당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다 과반수가 돼서 과반수 놓치게 되면 이번에 진짜 이제 그 4월서부터 그렇죠. 12월까지는 죽음의 8개월이에요. 과반수 놓치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은 친인척 비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이슈가 아니고. 친박 이전에 무조건 한나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총선을 관장할 라인업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을 관장할 라인업을 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 꼼수 안 들으면 어디서 두고도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한상대 서울지검장이 검찰청장으로 가는 거는 거의 그냥 유력해진 것 같습니다. 예. 권재진 그 라인에서 싸움이 워낙 나서 그분은 그냥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예. 이분은 강점이 워낙 커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근데 이분 그 참여정부 시절 때도 잘 나갔거든요. 근데 참여정부에서 보는 눈이 정말 없었죠. 사실은. 진짜로. 에이, 참여정부가 이 검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장악도 못했고. 노한균 고검장이 당시 서울지검장 시절에 한명숙 전 서울시장 후보를 열심히 진짜 특수 1, 2부가 번갈아 가면서 조졌죠. 예, 손을 이게 터치하면서 조지더라고요. 제대로 못 조졌죠. 그리고 김영한 수원지검장이라는 분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말도 안 되는 거로 계속 괴롭히고 있었죠. 이분들이 어떻게 가나 잘 갈 겁니다. 좋은 자리로 갈 겁니다. 잘 지켜보시죠. 남은 게 이제 여사의 사촌 언니 사기 사건. 예. 요 얘기도 좀 할 게 있고. 그건 시의적으로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그 공천 문제, 야당 통합 문제 이거 얘기 안 해도 될까요? 나 빨리 해야 그만두는데요. 그거 하세요, 그러면은. 해면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이슈가 또 나와. 그렇죠. 예.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번 주 말고 예. 다음 주 정도에 이거 한번 얘기하죠. 새마을 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 금고. 새마을 금고. 전동 분야 나왔던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오로지. 농협 아니에요, 그건 농협. 농협. 예, 농협. 죄송합니다. 농협도. 우리 회사 옆에 있어, 농협. 내가 잘 알아, 그거. 거기서 돈 찾는 거 말고. 농협, 맞아. 요새 이 금융기관 쪽에 사건이 많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농협. 북한이 쳐들어온 농협 있지 않습니까? 요 사안도 한번 봐줄 게 많아요. 북한이 쳐들어온 농협.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거래 내역만 삭제하고 조용히 사라진. 아니, 근데 기획회의를 조금 5분이라도 해야지. 이 조직은 다 나쁜데 특히 나쁜 게 뭘 할 건지도 몰라. 올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야. 그냥 생각나는 거대로. 언론에서 이제 해설해 주지 않는 정치권 얘기를. 요거 잊지 말고, 다음 주에 저희가 농협 한번 건드려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추가 취재를 좀 해오세요, 우리 주진우 기자가. 근데 딱 눈빛을 보니까 농협 잘 모르는 것 같아. 김원준 총수가 많이 알면 골치가 아파. 길게 얘기해갖고.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다 털어갖고 단일 정당을 만들자. 야당 통합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쭉 100만 밀란했고 문성은 선배가 100만 밀란이죠. 하면서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쪽 흐름으로 진보신당, 민노당이 먼저 진보당이 통합을 하고 국민참여당까지 통합을 한 다음에 진보대 통합을 한 다음에 민주당하고는 선거 연대를 하겠다.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당을 하나로 만들자. 아예 하나로 만들자. 근데 진보신당 쪽에서, 진보계열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보 통합을 이룰 테니, 선거연대, 선거연합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후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여기에서 이제 양당의 공천과 관련된 치열한 수싸움이 읽히는 겁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뭐냐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거에 막 반대를 해요. 단일 정당 만드는 것은. 근데 이제 민주당도 왜냐면 이건 이제 자기들 지역을 내줄까봐 진보 진영에다가. 근데 단일 정당을 만들면 자기 지역을 안 내줍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왜 단일 정당을 만들자고 하냐면 단일 정당을 만들면 각 지역구별로 경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면 민주당의 후보의 인지도가 높으니까. 인지도가 높고 현역 의원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유리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다 섞어서 하자는 거군요. 다 섞어서 하는 거죠. 통합의 효과는 누리고 자기들이 경선에서 이기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은 단일 정당을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 분열 그만하자. 그런데 진보 정당 쪽에서는 그거 안 된다. 니네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서 선거연대를 하자. 그래서 민주당은 단일 정당으로 만들면 어느 지역에서든 굳이 진보신당들, 진보신당이나 민노당, 국민참여당에게 양보해줘야 할 지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제 다 통합했으니 너희 각 당
정당 공정한 내에 룰을 세워서 경선하면 되지 뭐. 그렇죠. 정당 내에 계보만 있잖냐. 이제 민주노동당 계보, 진보신당 계보, 국민참여당 계보. 그래서 경선을 하자. 그럼 경선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후보나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민주당의 셈법이고. 민주당의 셈법이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세 개 진보신당은 우리끼리 뭉친 다음에 민주당하고는 선거 연대를 하자. 선거 연대를 하면 이 사람들하고 민주당 양쪽 후보가 둘 다 나오게 되면 양쪽 다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들이 내는 후보들, 이를테면 노회찬 내는 지역, 심상정 내는 지역, 유시민 내는 지역, 천호선 내는 지역, 이런 쪽은 양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보 3당은 하나로 묶는 것보다도 우리 먼저 만들어갖고 우리가 너네 출마하는 지역에 가서 우리도 출마하면 서로 떨어지니까 우리에게 자석을 양보해라. 그런 전략이고. 라고 하는 양쪽의 셈법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양쪽에서 언론을 보게 되면 이게 막 복잡합니다. 누군 단일 정당을 만들자고 하고 누구는 선거 연대를 하자고 하고 어려워요 너무. 예, 어려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뭉치자파와 근데 오히려 다뭉치자파가 민주당이 됐고 그리고 꼼수죠, 꼼수. 그러지 말고 우리 먼저 뭉치고 1대1로 서로 파일을 나누자. 그게 이제 지금 진보 진영에서 하는 주장이고. 그렇죠. 그 두 주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 그리고선 양쪽의 셈법이 셈법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거 간단하게 정리되네요. 이거. 그러면 이런 거를 의원들도 잘 모르고 이걸 기획하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제목만 봐도. 또 그 짧은 틈을 타고. 심지어 제목은 이명박 의원 150억 원대 땅 은닉이었어요. 그걸 보고 기사를 만들었어요. 메모한 거 있잖아요. 메모. 민주당 야당 통합. 자, 그러면 이 사촌언니 사기 사건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될까요? 괜찮아요. 그럼 짧게 하죠, 짧게. 검찰은 김옥희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지만 정치권 청탁이나 로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물론 청와대나 정치권 유력 인사와 통화한 흔적도 없었고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도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민주당은 청와대 검찰이 공모 합작을 해서 사건을 지금 왜곡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허위로 있지도 않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음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취재는 주진우 기자가 했으니까 제가 사건 개요만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개요가 뭐냐면 이제 사촌 언니가 김옥희 씨인데 서울시 버스조합 이사장 김종원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신이 여사님의 친언니다 속이고 30억대를 받아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공천을 시켜줄 테니까 30억을 내놔라 라고 사촌 언니인 김옥희 씨가 본인이 친언니라고 속여서 서울시 버스조합 이사장을 사기를 쳤다.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이 이사장 김종원 씨는 각하 시장 시절에 서울시 의원이고 대선 때 한나라당의 이제 대선 본부 무슨 수석 부위원장인가 했어요. 교통 부위원장인가.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각하 친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만 듣고 30억을 팍 줬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김종원 씨는 조사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기 피해자니까. 조사를 안 받았고 검찰도 이게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됐으면은 양쪽을 다 처벌하거나 했을 텐데 김종원 씨 쪽은 처벌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기를 친 쪽만 사촌 언니 김옥희 씨만 처벌이 됐습니다. 그때 구속됐나 그랬죠? 구속됐는데요.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사기로. 네. 공천 비리가 아니라 사기. 여기서 또 잠깐 법무법인 발은 나옵니다. 그렇죠. 발은 안 나오는 데가 없어, 발은. 발은 나와가지고 김옥희 씨를 변호합니다. 발은 지난번에 하려고 그랬던 게 뭐였었죠? 부산저축은행 변호. 그것도 있고,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서태지 이지아도 있고, 뭐 쫙 많죠, 뭐. 근데 발은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에 형이 확정돼요. 근데 감옥, 구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형 집행정지, 뭐 구속 집행정지 이러면서 병원에 계속 있었어요. 병원에. 2008년 말 사건인데요. 말 그렇죠. 예. 2008년, 네, 2008년. 그래서 계속 병원에 예. 있다가 촛불 이후의 사건이에요. 작년에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수감이 안 됐어요. 집과 병원에 있었지. 형은 받았는데 안 됐는데 병원에 있다가 감옥으로 들어왔어. 이제 반쯤 지났는데 지금 감옥에 있죠 아마? 거긴 징역도 반띵이에요? 근데 요 감옥에 들어간 사연이 재밌어요. 사연이 네. 기사가 뭐냐면은 언제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 절반 내내는 병원과 집에 있었어요. 감옥을 안 갔어요 이 양반이 전혀 안 갔는데 중간쯤 지나가지고 감옥을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은 이 중간까지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비를 안 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라고 하니까 이거 국정원이 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국정원, 뭐 청와대나 국정원 둘 중에 한 군데서 줄 텐데, 어디서 줄지는 모르지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결국은 기다리다가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일이 시끄러워지니까 감옥으로 넣어버렸어. 다시. 그러니까 처음으로 감옥을 간 거죠, 지금? 아마도?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개요예요. 자, 나머지 디테일은? 이제 그 감옥에 안 간 건 아니고 여기 감옥 갔다 본 사람 없죠? 주진호 기자 갔다 왔나요? 아니요. 네, 감옥 안 갔다 왔으니까 내가 갔다 와봐서 아는데 네. 병동에 이제 그 수감이 돼요 원래는. 네. 그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동에 수감이 되는데 병동에서 통원 치료를 합니다. 통원 치료할 수 없을 정도면은 지정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그것도 징역을 사는 거로 인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것도 징역을 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집과 병원 오갔다고 하는데 집은 아마 오가진 않았을 거고. 근데 집은 언제 갔냐면은, 예. 구치소,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에 있을 때, 이제 형이 확정 안 됐으니까. 예. 근데 구치소에 있을 때조차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요. 아,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 네. 저기 범털들은 안 들어가고 다 삽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집행정지를 3번인가 또 연속으로 받아요. 계속. 안 가요! 그 안에. 안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계속 있다가 병원비 안 내니까 그때 병원이 소송을 하고 사건이 시끄러질락 하는 찰나였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조선 보도합니다. 야, 조선 영리해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 살금살금 발 빼기 시작해. 어디가 아픈지 알아. 그래서 그 기사가 조선에만 제 기억으로 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끄러졌거든요. 왜냐면 주진우 기자한테 넘겨야 될 지점인데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살짝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감옥 갔다 왔을 때니까 목소리도 이제 좀 껄쩍지근한데 무슨 다른 이상한 건으로 감옥 갔다 왔다고 오해할 것 같아요. 불륜 이런 거 아니에요? 80년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다가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불륜 그런 거 아니고요? 불륜? 자, 그러면 요 디테일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 예. 2008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니 왜 2008년이라니까 2009년도 아니고 왜 웃어요? 2008년 여름 아주 무더웠습니다. 무척 무더웠습니다. 무더웠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에 임두성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비례대표 2번인데 여성한테 1번을 주고 남성한테 그렇죠. 2번을 주니까 대단히 높은 번호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앞순이죠. 앞순이죠. 무조건 되는 거죠. 네네. 무조건. 이분이 그 한센님 있지 않습니까? 한센병. 네. 예전엔 나병. 나병이라고 했죠. 네.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찍는다. 원래 그 한센병 관계자들은 저기 박근혜 대표하고 친합니다. 유경수 전 대표. 그렇죠. 유경재단. 네. 유경재단 뭐 문제가 있을 때도 한센인들이 좀 활약을 데모하죠. 하셨죠. 예. 활약을 하셨죠. 그래서 그 근혜 누나를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친이계의 핵심으로 떠올라서 비례대표 2번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과가 12번입니다. 벌금이 10번이었고 징역형이 2번이었는데요. 죄질이 더욱 훌륭하십니다. 폭력인데 친척 폭행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폭행, 그다음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인데 이 체력은 좋으신가 보죠. 그래. 스스로 두둑에 패나 보죠. 네, 밤 이틀 제가 그쪽에 있는 깡패들한테 물어봤더니 2, 3일 이렇게 날 새고 이거 도박하시는데 아주 체력이 대단하셨다. 이런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 현역 깡패가 얘기를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현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지금 의원이 저기 비례대표 2번이라고? 비례대표 2번인데 예. 저기 17대입니까? 저는 17대요. 17대. 18대죠? 18대지. 아, 18대. 네, 18대 의원이었어요. 지금 2008년 일이니까. 네. 그, 의원님은 의원님이 아닐 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가 또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이분이 아무튼 부정수표 위반, 폭력, 폭행, 공갈, 사기, 거기에다가 입찰 방해, 뭐 좋은 거는 다 있어요. 좋은 건 다 있는데 워낙 훌륭하시니까 비례대표 2번으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한나라당에서. 이거 뭘까? 제가 이거 뭘까? 이거 뭘까?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렇죠. 수습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저기 그 불광동에서 저쪽으로 저기 아니 그 고향 쪽으로 넘어가는데 식사동이라고 있습니다. 식사동. 옛날에 그쪽에 그 한센인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북한산 넘어가는 길목. 그렇죠. 거기를 개발하면서 식사지구라고 그 동네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한나라당이 2번이 됐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주변에 가서 그 탐문을 해봤더니 여사님한테 이거는 그 탐문에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분이 절대 아니지만 그렇죠. 주장한 거지 주장. 네.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죠. 네, 네. 주장에 불과한 거죠. 여사님한테 돈 40억을 주고 헌금을 받았다. 공천을 공천을 주고 헌금을 내고 공천을 주고 헌금을 받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해놓고 그러니까. 헌금을 내고 공천을 받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재단하고 어떤 농장에서 나온 돈이 뭉탱이 돈이 발견됩니다. 20억, 10억 이렇게 해서 40억이 맞고요.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그것이 이제 여사에게 간 것은 아니겠죠. 네, 사람들 일반적 땅에 주장이죠. 묻고 싶었던 거야. 그냥 땅에. 혹시 이 그 식사지구 재개발 사업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돈과 그 단체 한센병 환자들의 단체에서 나온 돈이 그걸로 가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원하고 그 재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자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통장 거래 내역서를 들고 검찰에 갔었어요. 검찰에 가지고. 그때는 2008년이니까 정권을 바로 쥐었을 때인데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공천을 못 받을 사람인데 돈을 진짜 핵심한테 주지 않았으면 절대 못 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 나 기사 쓰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검사가 저한테 그러더라. 진호야, 너 그러면 죽어. 그러더라고. 그럼 아니 내가 여기까지는 하고 소송 걸릴 테니까 수사를 해줘. 그랬더니 나도 죽어. 그렇게 하고 도망가더라. 그래서 제가 올림픽을 보러 갔었어요. 제가 스포츠를 또 좋아해가지고 북경올림픽에 취재를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오키 누나가 나와요. 갑자기 오키 누나가. 오키 누나 그 오키. 그 오키 말고 그 오키. 네. 아까 말했던 그 오키 누나가 나와서 공천 헌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여사님이 아니라 저예요. 이렇게 얘기가. 그렇죠. 자진납세. 그래서 오키 누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종원 씨한테 돈을 받고 다른 데서 돈을 받고 사기를 친 걸로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종결됩니다. 이 사건을 종결한 사람은 우병우입니다. 우병우라는 사람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불러다가 노 대통령 데려다가 수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동기 전 민정수석 밑에서 그 발을 같이 맞추던 사람이고 아주 수사력은 몰라도 정치력 뛰어난 사람입니다. 집에 돈이 많아요. 처갓집이 골프장 하다가 디테일 나온다 골프장 하다가 유산을 너무 많이 물려줘가지고 그 신고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주 골치 아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 이 사건이 갑자기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2번에 흘러간 돈이 어떻게 됐는지 추적하고 있었는데 네. 느닷없이 갑자기 그 액수가 대충 맞춰져가지고 사촌 언니가 공천 사기를 친 걸로 된 거군요. 갑자기.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에서 여사님 이름 팔고 공천 헌금 받고 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여사님이 아니라 김옥희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대충 정리합니다. 근데 정리하고 조금 있다가 임두성 씨는 재개발업자들한테 돈 받은 걸로 따로 구속이 됩니다. 바로. 따로 구속이 됐는데 그때 27억인가 그렇게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와, 그 기사를 보고
아니 무슨 의원이 뭘 했길래 27억인가 그 규모 맞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27억 받고 바로 현장 구속이래요. 이게 후원금과 그리고 재단과 여러 할 얘기가 있을 텐데 현역 국회의원인데 긴급 체포돼서 바로 구속돼 27억.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주진우 기자 계속하기 전에 이 스타일들이 보니까요. 그때도 이제 여사님과 관련된 여사님 절대 그럴 뿐 아니죠. 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아닌데 여사님과 관련된 이러한 그 설이 돌고 있다가 느닷없이 김옥희 사촌 언니가 나와서 제가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다 제가 죽일 XX입니다. 네. 하면서 자백을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BBK 정리하는 수순 과정도 보면 느닷없이 에리카 김이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이 각하의 깊은 뜻, 그다음에 여사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누군가 자진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 스타일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각하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각하를 흠집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저것을 막아서 각하를 시켜드려야지. 그럼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그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죠. 간단히 임두성 의원한테 제가 찾아갔었어요. 그때 예. 의원회관으로 가가지고 당시 구속되기 전에. 네. 지금 구속돼서 아직도 구속 상태인가요? 나왔나요? 네네 구속 상태인데 아마 그 병원에 있을 거예요. 의원직도 잃었어요. 네, 바로 구속됐죠. 근데 제가 의원회관에 찾아가서 그렇죠. 의원직은 여기서 이제 그 정치적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어떠한 법을 위반했든지 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친박이고 그리고 전과도 이렇게 많고 이런데 당신 이 돈으로 거기 갖다 준 거 아니냐. 여사님 드렸지 않느냐. 40억 난 찔러본 거죠. 확 정면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말을 한동안 안 하시다가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아? 조금 외양 풍채도 약간 조금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내가 돈을 주고 이런 공천을 받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랬죠, 제가. 주진우가 누군지 몰랐던 거야. 그때는 그 사람이. 임두성 의원이 맞아요. 그때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서 구속됐는데 27억이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여사님은 절대 아니다. 여사님은 절대 아니다. 여사님과 나와 관계를 흡찜찜 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사님은 아니다고 몸으로 여사님을 막는 거는 제가 보고 여사님이라고 물어봤던 겁니까? 물어봤죠, 저는. 여사님은 아니다라면 누군가한테 주긴 줬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도곡동 땅은 절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처남 김재정의 것은 아니고 제3자의 것임을 분명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늘 있어요. 그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 여기에서도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검찰이 아까 말했다시피 유병우 부장이 그때 금조부에서 이 사건을 사기 사건이라고 해서 금조부에서 빨리 받아다가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금융조사부 2부였었는데 네. 일단 김옥희가 저 돈 받았어요. 제가 사기쳤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마무리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나서 나머지는 아무도 조사 안 하죠. 그리고 임두성 의원은 특수부에서 했는데요. 특수부에서 그 최윤수 부장이 바로 구속을 하자마자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때 그 단체하고 농장에서 나온 돈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왔다는 건 나와 있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칼자를 둔 검사들의 역할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의 발신지는 나와 있는데 수신지는 오리무중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얘기를 끝내야 되겠네요. 그 마무리로 뭐냐면 이 그 사촌 언니가 병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 집행 정지를 3번 연속으로 받는 건 굉장히 특수하게 이례적인 경우인데 어쨌든 계속 받아요. 그리고 계속 무슨 수술을 한대요. 중대병원에 있었는데 근데 병원비가 계속 있으니까 억대가 쌓인 거예요. 특실에서만 있었고 하루 30만 원짜리 특실에서만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사촌 언니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지불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둘 중에 하나 어디서 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촌 언니가. 그리고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타를 막았는데. 대타를 띄면 감옥 안 가고 나를 처리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런 식의 딜이 있은 다음에 감옥 안 가고 안 갔어요. 계속 안 가고 병원에서도 있고 실제 그 처리는 와대나 국정원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본인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느 정도 처리해 준 거 아닙니까? 형집행정지로 바깥에서 나와 살고 그렇죠. 이 사람들 보석 좋아하지 않습니까? 병보석 그런 거 있습니다. 금방 그런 쪽으로 시끄럽지만 않으면 돌려버릴 겁니다. 근데 3번까지 봤다가 이거 연속해서 어디서 터졌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에서 이걸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는데 이 얘기 최근에 일 같네요. 그러면 작년이죠, 작년. 보도를 하는데 이 보도를 어디서 중대병원 의사들한테 간호사라다고 의사들한테 뒤진 거예요. 조선 애들이 뭐라고 말했냐, 왜 돈이 쌓였냐. 그랬더니 그 간호사 의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양반이 국정원하고 청와대에서 돈 준다고 했다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계속 돈을 안 주니까 얘네가 소송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국정원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결국은 병원에 찾아와서 그 돈을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병원에서 나오니까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국정원 사람이 왔다는 것까지는 조선에서 보도를 했어요. 국정원 사람들이 와서 무마를 하고 그리고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소송으로 병원에 간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커지려고 할 때 딱 잘라서 그 다음에 연장 신청을 안 받아줘요. 형집행 정지.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집어넣어버린 거죠. 이 양반이 들어간 다음에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죠, 지금. 나온 다음에 이제 또 어루만져 주겠죠. 형집행 정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석 옛날 다시? 아니요, 보석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총수께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못 나오실래나? 오키 누나한테 그런데 어머, 이 죄송해요, 오키 누나. 계속 몇 가지 정형화된 스타일들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예,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만났던 기자 부조금 안 보내줬잖아요, 10만 원. 예. 그거 왜 안 보내줬냐 그러니까 김경준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렇죠. 왜 안 보내줬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곧 잊어먹는다. 김옥희 병원비 왜 안 대줬냐 그렇게 온몸으로 막았는데 그거 좀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 혹은 아니 근데 이게 석연치 않은 게 만약 김옥희 씨가 진짜로 30억 40억 사기를 쳤으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그 돈 반환 청구 소송하고 민사 소송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예? 절대 그거는 또 각하의 품 안에서. 예. 난 그래갖고 또 예리하다 이 그런 줄 사건 알았네. 역시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죠. 예.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고 이 사촌 언니를 제외하고는 소위 이제 돈을 청탁을 하려고 준 사람. 이 사람은 조사 안 들어갔어요. 이 사장. 네. 이 사람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네. 사기 사건이 되는 바람에. 다음 정권 5년 동안 이 청문회 할 거 많았고 참 국회의원 돼도 바쁘겠어요 저는. 한두 건이어야지 이게. 의원님 얘기하면 마무리할 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충 이것저것 짚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자책검열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자책검열 해갖고 방에서 나가래요 지금. 나가래요? 네. 자책검열. 자책검열을 지난주에 하려다가 말았죠. 내가 바로 트윗에 올렸지. 비겁 종결자 김어준 자책검열을. 아니 다시 들어오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막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양반들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지금 MC는. 너무 듣기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돈 냅시다, 우리가 주머니에서. 뭐를. 아니. 맥시멈까지 버텨보고. 예. 그런 다음에 얘기합시다. 맥시멈까지 버텨보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예. 지금까지 저는 17대 국회의원,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팬카페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